우리가 빅뱅을 배웠는데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지금처럼 우주가 됐다. 이게 빅뱅 아니니? 그럼 빅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다라고 배웠지? 138억 년.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일부 책에는 137억 년 전으로도 나옵니다. 138억 년이나 137억 년이나 뭐 그거지.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다. 빵 터졌어. 그러면 이 한 점은,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었던 이 한 점은 어떤 상태였겠니? 일단 온도가 엄청 높지 않았겠어요? 아니 물질이 이렇게 다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온도, 압력, 밀도가 엄청 높은 한 점이었을 거다 이거야. 근데 얘가 빵 터져서 빅뱅이 시작이 되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 가장 먼저 뭐 만들어졌죠? 수소원자에. 난리 났네? 아니 그동안 모의고사를 그렇게 열심히 오셔서 쿼크랑 전자. 자, 그 쿼크와 전자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빅뱅이 터지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쿼크와 전자 합쳐서 뭐라고 불러? 왜들 이래? 유신구만이 상태가 지금 셋 중에 제일 안 좋은데? 쿼크와 전자를 기본 입자라 하잖아요. 야, 이 대답 안 나오는 반 내가 지금 여기 마지막 반인데 처음이야 지금. 기본 입자가 생성된 게 가장 먼저지. 빅뱅이 빵 터지고 나니까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우주에 빡빡빡빡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자, 얘네를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쿼크하고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 그걸로 이제 원자, 핵, 그 중성자를 해라. 뭐 맞는데 이 쿼크와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다.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쿼크와 전자 만들어 놓고 이제 얘네들 모아 더더더 큰 알갱이 만들 거잖아. 기본 입자부터 있어야 더 큰 알갱이를 만들지. 그래서 여기 쿼크와 전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우주에 빠바바박 나타난 게 1번이에요. 빅뱅 딱 터지자마자. 자, 쿼크 몇 종류? 6종류. 쿼크는 알았어. 쿼크는 총 6종류 있는데 우리가 6종류 중에 2종류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업이랑 다운 2개만 배우잖아. 사실은 기타 등등 더해서 총 6개가 있어요. 자, 전자도 사실 전자, 미온, 타우, 뭐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래서 실제로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도 또 6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전자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애들을 기본 입자라고 해. 자, 모든 쿼크는 전하를 띠고 있다. OX. 쿼크는 모두 전하를 띠고 있다. O예요. 우리는 업하고 다운만 배우지만 실제로 6종류의 모든 쿼크는 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업하고 다운, 얘네는 전하를 얼마나 띄었는지 우리 기억해볼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2로 잡으면 여기서 2는 전자라는 뜻이죠. 엘렉트론. 근데 실제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이렇게 가는 되게 복잡한 숫자야. 그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2라는 기호로 잡으면 이때 업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가 나오죠? 야, 뭐 어쩌고 저쩌지? 유신고만 안 되겠는데.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띄고요. 다운 쿼크 하나당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띄고요. 일부 이제 학교에서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2로 안 잡고 마이너스 1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업쿼크의 전하량도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것이고 얘를 기준으로 잡은 다음 얘에 비해서 얼마의 전하량을 가졌냐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어쨌든 기본 입자가 생성된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럼 쿼크하고 전자 만들었으면 그 다음엔 뭐 만들어질 차례야?
원자핵. 벌써 핵을 만들어? 중성자는 중성자, 양성자부터 만들어야지. 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 차례인데, 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로 만들어지는 거야? 업쿼크에 업쿼크 두 개, 다운 쿼크가 하나지? 그럼 여기에 업쿼크 전하량과 다운 쿼크 전하량 집어넣으면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2인데 이제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넣으면 얘도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2로 넣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 업이 하나에 다운이 두 개. 그러면 중성자의 전하량은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이런 잠깐. 예. 0. 빵이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양성자. 양성자가 결정하는 거야. 자, 전자와 양성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OX. 다시 말해. 전자와 양성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OX. 전체 전자만.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에이.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맞아, 틀려. 아니 맞죠. 자, 전자는 마이너스 2, 양성자는 플러스 2. 부호가 다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뭐라 그랬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과학에서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뜻? 절대값. 부호를 떼고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만약에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같다. 이랬으면 이건 틀린 말이야. 그냥 전하량이라 그랬으면 부호 포함이야. 알겠어? 근데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면 이건 부호 떼고 진짜 절대값만 비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전하의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요? 중성을 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죠? 처음 양성자, 중성자 우주에 탄생했을 때 개수비 몇 대면? 1대1. 1대1. 개수가 똑같았어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우연히 양성자 만들어지고 중성자 만들어지는데 개수가 똑같이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어. 얘네들이 개수가 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 큰일 났네. 아니 안 보였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특히나 유심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 학습지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 잘 들어. 양성자와 중성자 한 개 한 개의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질량비 몇 대 몇? 1대1. 1대1 이라고 모든 책엔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아. 실제로 누가 진짜 쬐끔 더 무거운데 둘 중에 누가? 중성자가. 정말 쬐끔 티도 안 날 만큼 더 무겁거든. 진짜 쬐끔 차이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똑같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식은 알죠? E는 델타 MC 제곱. 이식은 본 적 있지? 자, 이게 무슨 식이야? 얘가 에너지, 요게 질량 변화량, C는 뭐야? 빛의 속도, 광속. 자,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한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질량이 아주 조금만 줄어서 에너지로 바뀌려고 해. 질량 요만큼이 에너지로 변할 때 요 봐봐, 뭐가 곱해지나?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져요.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알지? 근데 이걸 제곱해서 곱하면요, 질량 요만큼이 에너지로 변하면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 그럼 봐라.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무거워요. 질량으로는 티도 안 날 만큼 무거운 거야. 그치만 이게 에너지로 치면 누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다는 뜻.
중성자가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더 아예. 오케이. 질량이 무거우면 에너지가 많다는 거야. 질량이 이꼴 에너지니까. 근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변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겠어? 흡수 방출. 야이, 중성자가 에너지가 더 많잖아. 양에서 중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도 갈 수 있어요. 대신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겠어? 방출을 해야겠죠? 에너지를 방출. 이게 빅뱅 초창기에는 양성자가 에너지 흡수해서 중성자 되고 중성자가 에너지 방출해서 양성자 되고 이 왔다리 갔다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때 지금 빅뱅 이후에 시간이 아직 1초도 안 됐을 때야. 양성자 중성자 시간 아직 1초도 안 됐어. 빅뱅 직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만에 딱 돼요. 이 양성자 중성자 나중에 개수비가 7대 1까지 가잖아요. 그게 와, 이게 진짜 미쳤네. 자, 지금 이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정도? 그러니까 아직 1초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마이크로도요? 네. 네. 그쵸?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이게 빅뱅이 빵 터지자마자 1초도 되기 전에 쿼크와 전자 빵빵빵 생기고 얘네가 뭉쳐갖고 양성자 중성자 생기는 것까지가 이미 끝이 난 거야. 근데 이때 아직 빅뱅 터지고 1초도 안 지났잖아. 지금 온도가 어떻겠어? 엄청나게 높겠지. 빅뱅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낮아지지만 아직은 1초도 안 됐으니까 엄청 뜨거울 거 아니야?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왔다리 갔다리가 자유롭게 가능했단 말이야. 왜냐면 봐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근데 이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흡수해야 질량으로 조금 늘어가지고 중성자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아까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때는 에너지 엄청 많이 흡수해도 질량으로는 진짜 조금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 에너지 엄청 흡수해야 질량 조금 늘어서 중성자 될 수 있는 거야. 우주의 온도가 높아야 그 수많은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중성자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물론 갈 수 있고 에너지는 방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 변환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야. 자유로웠다.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됐어요. 처음에는. 왜? 우주의 온도가 높았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우주의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요. 지금 왜냐면 빅뱅 직후 우주 팽창 중이니까. 우주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팽창하는지 알아요? 우주 팽창 속도가 얼마나 되게? 빛의 속도. 우주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니까 온도도 그렇게 빠르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처음에는 온도가 겁나 높았으니까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됐지만 금방 온도가 뚝뚝 떨어지니까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의 에너지가 점점 없어져.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우주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야. 점점 에너지가 없어지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거, 둘 중에 뭐가 잘 안 되기 시작해? 뭐가 잘 안 되기 시작했을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거. 왜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중성자가 될 수 있는데 주변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잖아. 흡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가 안 되기 시작해. 자, 둘 중에 누구 개수가 늘어나겠냐고. 중에서 양으로 가는데 양에서 중으로 못 가. 누구 수가 늘어나? 양성자 수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 가지? 7대 1까지 간다니까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7배 많아지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토에 나와 있었어요. 진짜 오토에 안 나와 있었는데. 제가 오토를 갖고 왔어요. 너 이따 찾아봐서 오토에 너 나랑 내기해. 오토에 있으면 네 손모가지를 아주 그냥 가만 안 둬.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까지 가거든요. 자, 양성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유 뭐라고 쓸 거야?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만 일어나니까
양성자 수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시험에 진짜 다 나온다고.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까지 갔어. 지금 이때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에서 5제곱초까지가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아직 1초도 안 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까지 간 상황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뭐 만들 차례냐 이제? 원자핵 만들 차례. 이제 원자핵이 생성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원자핵은 무슨 원자핵인데? 이거 지금 무슨 원자핵 만들 거야? 수소 원자핵. 자, 수소 원자핵이 어떻게 생겼는데? 양성자. 양성자 하나. 양성자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니야? 사실 여기서 만든다는 이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이 아니에요. 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인데 양성자는 이미 이때 만들어졌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만든다는 이 원자핵은 수소가 아니야. 헬륨.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말해요. 헬륨 원자핵도 포함되고 수소 같은 수소지만 왜 이런 애들도 있는 거 알아? 수소 원자핵은 원래 양성자 하나인데 여기에 막 이렇게 중성자 하나 붙어 있고 아니면은 양성자에 중성자 2개 붙은 수소 이런 애들도 있는 거 알아? 이런 애들도 포함해서 수소는 수소인데 일반적인 수소보다 좀 무거운 이런 애들 포함해서 헬륨 원자핵까지 이 원자핵 생성하는데 지금 빅뱅 이후 시간 얼마나 지났어? 이건 알아야지. 3 뭐? 난리 났네 진짜 3분. 큰일 났네 이것도 진짜. 여러분 다른 시간은 안 외우셔도 원자핵 생성되는 3분은 외워야지. 다른 시간은 안 외워도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3분은 외워야지 이 인간들은. 헬륨이랑 수소 2개 생성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수소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소까지 나온 거야. 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고 그건 이미 이때 만들었고 그거보다 무거운 수소랑 헬륨 원자핵까지 이게 일부 책에는 과정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봐봐. 어떤 식이냐면 우주에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가 막 생겨있는 상태야. 근데 아직 빅뱅 이후 시간이 1초도 안 지났잖아. 우주가 아직 되게 조그마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팽창을 아직 많이 못했으니까 이 우주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얘네가 어떠냐면 빵빵빵빵 막 충돌을 해. 얘네가 충돌을 하다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빵 부딪혀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원자핵이 될 수도 있었단 얘기야. 지금은 안 돼. 이때 당시는 우주의 온도가 겁나 뜨거웠으니까 가능한 거고 지금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땐 됐었어. 자, 이렇게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수소, 이거 무슨 수소라고 하지? 수소는 수소인데 이렇게 중성자가 하나 붙어있는 수소 원자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이드. 아유 씨고 난리 났네. 중수소 원자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또 와서 붙으면 삼중수소 원자핵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더 와서 붙으면 이게 우리가 아는 무슨 원자핵이야 이게. 헬륨. 이게 헬륨이잖아요. 이렇게 헬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수소에 양성자가 먼저 와서 하나 붙어가지고 이런 애가 나올 수도 있거든. 여러분 얘 수소야 아니야? 얘 수소 아니죠? 중수소에 양성자가 하나 붙으면 얘 이름 뭐라고 불러야 돼? 양성자가 2개잖아. 그럼 이름이 뭐야? 쟤도 헬륨이에요. 얘도 헬륨이고 얘도 헬륨이에요.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 개수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또 와서 붙으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헬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얘들아 봐라. 빵꾸를 뚫어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해놓고 물어본다니까요.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이따구로 물어본다니까 여기 빵꾸 뚫어놓고. 여러분 B, C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맞아 틀려? 틀리죠. B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쟤는 수소예요. 근데 C는 양성자가 2개니까 쟤는 헬륨이란 말이에요.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면 아예 다른 종류의 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질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A와 B는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 OX. 이건 맞죠. 이건 맞는 거죠. 어쨌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잖아요. 양성자 개수만 같으면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예요. 같은 수소에 속하니까. 대신 A와 B는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어떤 성질은 다른 걸까? 물리적인 성질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성질이 뭐겠어? 질량 뭐 이런 거. 중성자가 하나 붙은 거랑 2개 붙은 게 질량이 같겠냐고.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거지. 그래서 A와 B처럼 양성자 개수가 같아서 화학적인 성질이 같은 애들,
둘 다 수소는 수소인데 중성자 수가 좀 달라. 우리가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얘네들은 동위원소 관계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얘도 동위원소예요. 수소, 중수소, 상중수소 다 같은 수소잖아요. 얘네 다 동위원소예요. 다 화학적인 성질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D 둘 다 어쨌든 헬륨은 헬륨이잖아요. 양성자가 모두 두 개니까 얘네도 동위원소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가 와서 먼저 붙냐 중성자가 와서 먼저 붙냐에 따라 생기는 원자핵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 이것까지 만드는데 지금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야. 지금 3분 걸린 거야. 여기까지가. 알겠어? 그럼 여기에 양성자 또 붙고 중성자 또 붙고 하면 더 무거운 원자핵도 만들겠네? 그거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죠. 빅뱅 때. 왜 더 무거운 거 못 만들어? 아직 우주에 양성자 중성자 많은데 왜 더 안 붙었어? 이유. 봐봐. 여기서 만든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이고요. 원자핵까지 생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무거운 원자핵을 이때 만들지 못한 이유는 압력. 우주의 온도가 이미 너무 맞아요. 낮아서 점점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근데 헬륨까지 만들고 보니까 더 무거운 걸 만들려고 하니 이미 우주의 온도가 너무 식어버린 거라. 이때 온도가 초신성 폭발 때 온도보다 낮은 거예요. 맞아요. 낮아. 이때 온도가. 이거 이때 온도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가 간혹 있거든. 이때 온도가 지금 10억 켈빈이거든요. 10억 켈빈. 이때 헬륨 원자핵까지 밖에 못 만든 이유, 더 무거운 원자핵을 못 만든 이유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낮아진 거야. 낮아져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 수 없었다.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더 무거운 원소의 핵합성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핵합성이 안 됐다. 더 무거운 핵을 만들려면 온도가 더 높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3분째 우주의 온도가 너무 식어서 헬륨보다 무거운 걸 못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빅뱅 때 만든 원자핵은 수소하고 헬륨이 다예요. 아주 약간의 리튬이 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소와 헬륨까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했어?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매수들아. 그 다음 원자핵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만들 차례야? 원자를 만들 차례지. 근데 원자를 만들려면 뭐와 뭐를 결합시켜야 원자가 됩니까? 전자와 원자. 원자핵과 전자를 결합시켜야 원자가 되죠. 근데 원자핵 지금 이미 만들어 놨죠. 3분째. 그 다음 전자 지금 우주에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죠. 맨 처음에 기본 입자로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원자핵과 전자를 이제 어떻게만 하면 돼? 결합만 시키면 되죠. 여러분 원자핵과 전자는 왜 결합하는 거야? 왜 무슨 힘? 정전기적 인력. 원자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서로 땡겨 철석. 이게 붙으면 원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원자 생성되는데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 걸려? 이건 기억하네. 38만 년 걸려. 38만 년. 자, 원자핵은 3분 만에 만들어 놓고 핵하고 전자 결합시키는데 38만 년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전자가 너무 운동을 세게 막 엄청 크게 하니까. 맞아. 전자가 너무 활발하게 운동해서 그래서 묶어줄 수가 없는. 맞아.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지를 못했어. 온도가 낮아져야지. 그렇지. 전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지. 그게 38만 년 걸린 거야. 즉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기를 기다린 거잖아. 자, 그런데 아까 전에 3분째 헬륨 원자핵보다 더 무거운 걸 못 만든 이유는 우주 온도가 너무 낮아서 못 만들었다 그랬죠.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기엔 너무 낮았지만 그렇다고 원자핵과 전자를 결합시키기엔 너무 높았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이유를 잘 기억해. 이게 우주의 온도가 낮아서 안 된 건지 높아서 안 된 건지 상황에 따라 이유가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게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칼이 없네.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야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주가 식는 걸 기다리는데 38만 년이 걸렸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38만 년 기다려서 식은 우주는 지금 온도가 얼만데? 이건 알아야지. 요 원자 생성됐을 때 온도는 알아야지. 아니 원자가 지금 모의고사를 몇 번을 보고 지금 원자 이 원자 생성됐을 때 그래서 지금 우주 온도가 얼만데? 1천만 켈빈. 난리 났네. 니네 지금 얼마? 3000 켈빈. 니네 전 모든 고1 반 중에 지금 이 유신고반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이 3000 켈빈이 안 나오는 반이 여기가 처음이야. 수소행님하고랑 헷갈렸어요. 웃기지 마. 수소행님은 1000만 켈빈 아니에요? 1000만 켈빈. 그래서 헷갈리죠. 자,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알겠습니까? 3000 켈빈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자가 생성되면서 왜 원자 생기기 이전까지는 우주가 불투명. 그 우주가 불투명했던 이유가 뭐야? 빛이 전자에 튕겨가지고. 오, 이 우주에 원자핵과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빛은 원래 뭐 하려는 성질이 있어? 직진. 빛이 직진하고 싶은데 원자핵과 전자들이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있어. 가다가 전자에 빵 부딪혀. 또 가다가 이쪽 전자에 빵 부딪혀. 얘가 직진을 못하니까 빛이 빠져나가질 못해서 우주가 불투명했는데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빛이 직진을 할 수 있게 됐어. 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과서에서는 전자하고 원자핵은 전하를 띠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빛의 직진을 방해한다. 근데 얘네가 결합해서 원자가 되면 전하를 안 띠죠. 중성이 되지.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38만 년 이전까지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빛의 진행을 방해했는데 38만 년째 원자가 생기고 나니까 중성 원자는 빛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우주가 투명해지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때 풀려나서 직진하기 시작한 빛은 지금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죠. 이름은? 이때 풀려나서 직진하기 시작한 이 빛은 지금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빛의 이름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인 것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진짜 우주엔 빛이 있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던 자 봐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던 시절 우주가 3000 켈빈이었을 때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를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3000 켈빈이었을 때는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이 빛도 3000 켈빈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었어. 그러니까 3000 켈빈 정도면 어쨌든 에너지가 높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파동인 건 알아? 빛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파동이야. 우리가 여기 제일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파동의 제일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를 뭐라 그래? 야, 이 밑에 건 알아요. 상태 참담한 뭐 밑에 게 아니 제일 높은 데는 마루인데 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마루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냔 말이야. 이게 파장이야. 근데 자 봐봐. A라는 빛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빛은 이렇게 생겼다 치자.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은 빛이라고 얘기해? 누구? B. A는 파장이 길고 B는 파장이 짧잖아.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3000 켈빈 때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쯤 되니까 우주 배경 복사도 3000 켈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빛이 이런 상태였다면 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 지금 우주의 온도 몇 켈빈인데? 현재. 그, 현재 우주의 온도 몇 켈빈? 흘려서 영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치면 영하인데 켈빈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켈빈은 0켈빈이 끝이야. 1켈빈이 마이너스 200이죠. 난리 났네. 자, 들어봐.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3켈빈이거든. 정확하게는 2.7켈빈이라 하는데 0켈빈이 섭씨 온도로 몇 도냐면 영하 273도요. 273도. 영하 273도. 그러면 3켈빈이면 영하 270도쯤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었을 당시에는 섭씨 온도로 바꾸면 대략 한 2700에서 2800도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은 계속 우주가 팽창해서 식었기 때문에 3켈빈까지 떨어졌어. 근데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는 우주의 온도를 따라간단 말이야. 우주를 그냥 떠돌아다니는 빛이기 때문에. 그럼 봐라. 3000켈빈일 때는 얘도 에너지가 3000켈빈만큼 있어서 이렇게 파장이 짧은 빛이었지만 점점점 우주가 식어가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어떻게 됐겠냐고. 얘 에너지가 같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3000켈빈일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됐겠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원래 에너지가 높았어. 3000켈빈 정도 됐어. 그때는 파장이 짧았어. 근데 우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우주가 식었어. 3켈빈까지 갔어. 내 에너지도 이제 3켈빈밖에 안 돼. 길어졌다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길어져서 지금은 이런 식의 우주 배경 복사가 돼갖고 우주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려 그래. 봐봐. 요 3000켈빈이었던 시절에는 이때는 그래도 빛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근데 이제 이 지금 우주 배경 복사는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빛도 아니고 아주 약한 전파, 마이크로파의 일종이 돼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근데 이게 일종의 전파에 해당하는데 그 우연히 발견해서 우연히 우주의 그 지구하고 인공위성 사이에 통신, 전파 통신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우주에서 날라 들어오는 이 전파를 잡아가지고 우주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지금 3켈빈에 해당하는 물체에서 나오는 파장과 똑같은 파장을 갖고 있어요. 우주의 온도와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가 일치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 그게 뭐예요? 이 유시구마 상태 왜 이러지? 진짜 이건 안 배웠다니까요. 뻥치지 마. 내한테 배웠어요 이거.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물론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 부분을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잘 봐. 이게 우주가 원래는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빅뱅이 빵 터져가지고 팽창을 해. 팽창 속도가 뭐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이랬겠니?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다 똑같은 속도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우주 자체도 다 구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빵 터져서 사방으로 모두 동일한 속도로 퍼졌다면 어쨌든 우주도 지금 구형일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모든 사방팔방의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날아다니다가 지구로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주의 모든 방향의 우주 배경 복사가 다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그 들어오는 세기가 이쪽의 우주 배경 복사, 저쪽의 우주 배경 복사, 이쪽의 우주 배경 복사 세기가 거의 다 똑같은 세기.
지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똑같은 세기로 어디에서나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이 거의 같은 세기라는 표현이 거의 같다는 게 완전 같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우주 배경 복사 사진 본 적 있어? 이렇게 타원형 사진, 색깔 얼룩덜룩 이렇게 찍힌 사진 본 적 있죠? 그 색깔 얼룩덜룩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모든 세기로 거의 같은 세기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세기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더 우주 배경 복사가 강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주에서. 그 차이를 이제 색깔로 변환해 놓은 거야. 근데 거의 같은 세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가장 센 곳과 가장 약한 곳 차이가 매우 적게 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제일 센 데랑 제일 약한 데랑 세기 차이가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그럼 왜 완전히 세기가 똑같지 않은가? 왜 어느 쪽에선 우주 배경 복사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어느 쪽에선 약하게 들어오는가?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왜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조금씩 세기가 다를까? 자, 이 이유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빅뱅이 처음 일어나던 초창기를 생각해보면 아직 우주가 많이 팽창을 안 했던 시절.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어디서 풀려났는지 생각해봐요. 원자핵과 전자들 사이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막 여기저기 튕기다가 얘네들이 원자를 형성하면서 직진하게 돼갖고 풀려나게 된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잖아. 근데 우주의 어느 부분,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 우주의 요쪽, 우주의 요쪽, 우주의 요쪽 모든 부분에서 원자핵과 전자의 양이 과연 똑같이 균일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주가 빵 터져서 팽창을 하다 보면 어디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좀 많이 몰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는 좀 적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가 많이 몰려있던 부분에서 빛도 더 많이 갇혀 있었고 원자핵과 전자가 좀 적었던 부분은 갇혀있는 빛의 양도 적었던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원자가 생성되면서 얘네가 풀려나는데 여기서 나온 빛은 좀 양이 많았고 이런 데서 나온 빛은 좀 양이 적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차이 때문에 지금도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 거거든. 자, 그러면 근데 똑같은 빛인데 양이 많이 나오는 하고 한 번에 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빛이 1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1자리를 이렇게 많이 1 이렇게 나가는 거. 그쵸? 빛이 합쳐서 4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나오나 111이 나오나 합해서 4로 나오나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그 광량이라는 게 물리에서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가는데 빛은 입자야, 입자. 그러니까 빛 입자 하나가 1의 에너지를 가졌다면 빛 입자가 4개 있어야 4의 에너지를 띠게 되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빛 입자가 많은 곳에서 더 센 빛이 나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빅뱅 초기 우주의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았었단 얘기지.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주가 점점 더 팽창을 해서 지금처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물질이 더 많았던 부분, 밀도가 높았던 부분 있잖아? 자, 얘네들은 여러분 여기에 원자핵과 전자들이 뭉쳐서 원자가 되잖아. 여기 원자가 더 많았을 거 아니야? 이쪽보다는 원자가 많았던 부분은 여러분 원자가 아무리 작다고 해서 질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 원자들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는 다 서로서로 뭐 하고 있어? 나도 너도 너희 다 질량 있어. 우리 지금 다 뭐 하고 있어? 서로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는 다 끌어당기지? 그 힘을 뭐라고 불러? 2글자로는 중력, 4글자로는 만유인력. 저 원자들 사이에서도 다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은 어떠냐면요, 지들끼리 땡기는 중력이 우주 팽창하려는 힘보다 더 세서 우주가 팽창해도 지들끼리는 뭉치게 돼. 그럼 나중에 거기서 뭐가 생기는지 알아? 별, 은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 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물질의 양이 적었던 부분은 얘네들끼리의 중력보다 우주 팽창하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서로서로 멀어져 갖고 나중엔 우주의 빈 공간이 돼버리는 거야. 자, 만약에 애초에 우주 전체가 어디에나 밀도가 균일해서 중력이 더 크고 작은 차이가 없었다. 그럼 우주에는 별과 은하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지금 우주의 배경 복사도 어디에서나 균일하게 나왔을 거야. 근데 빅뱅 초창기에 우주의 밀도가 완전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과 은하도 좀 더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걔네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우주 배경 복사도 지금 완전히 균일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중력이 쌤이랑 저랑 끌어당겨요. 그럼요. 땅이랑 자, 이 물리를 배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중력은 작은 의미로는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큰 의미로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다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력이 만유인력이라고도 표현되는 게 만물이야.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갖고 있어. 뭐?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왜? 우리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다 서로 땡기고 있는 거야. 다만 나도 질량이 있고 이 책상도 질량이 있어. 지금 서로서로 땡기고 있는데 왜 나는 책상 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야? 왜? 밀어내는 힘이 어딨어? 중력에는 인력만 있어. 너 지구가 널 밀어갖고 네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냐? 중력은 땡기는 힘만 있어요. 단지 얘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기엔 너무 약한 힘이라서 땡기지 못할 뿐이야. 중력은 되게 약한 힘이에요. 그럼 지구는 나를 어떻게 끌어당기냐? 중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조건, 질량이 엄청 무거우면 가능해. 지구 정도의 질량이 되면 남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의 중력이 생기는 거란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중력과 만유인력을 원래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만 나중에 물리 2 같은 걸 해보면 실제로는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근데 고1 정도까지는 그냥 중력 이꼴 만유인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여튼 중요한 건 요 우주 배경 복사가 사방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들어오지만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 이유,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완전 균일하지 않은 이유는 우주 생성 초기 우주의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주 배경 복사도 완전히 똑같이 들어오진 않는다. 그리고 요 밀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는 별과 은하가 생길 수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이해냐고? 진짜로? 근데 이 얘기는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죠? 요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빅뱅 우주론의 뭐가 되지? 증거 1번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2가지죠. 사실 내가 빅뱅의 과정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적어줬지만 이거 누가 봤어? 눈으로 이거 누가 봤냐고. 이게 진짜로 맞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이 우주 배경 복사잖아요. 증거 2번은 뭐예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 2번.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양성자, 중성자, 생성자던 시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 가지 생겼어. 7대 1까지 간 상태에서 우주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그럼 봐라.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인 상황이라는 게 양성자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는 비율이란 소리 아니야? 또 양성자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는 비율. 여기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묶어야 헬륨 원자핵 1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라.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핵 몇 개가 남아? 이거 나온다. 어떻게?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핵 몇 개 남아? 12개 남죠. 개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우주에서 개수비로 따졌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의 개수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헬륨 만들려고 하면 12대 1의 개수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게 개수비로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로는 몇 대 몇? 3대 1. 왜 3대 1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 질량 12개, 요 질량 하나가 수소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4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비로 하면 12대 4인 거야 사실. 개수비로 하면 12대 1이지만 중성자랑 양성자랑 질량 거의 똑같죠. 모든 책에 그냥 1대 1이라고 나와. 차이도 안 날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
질량비가 12대 4라서 이게 3대 1이다. 요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2번이었단 얘기야. 자,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 1번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 2.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상하지 않아? 도대체 이게 왜 증거야? 이게 증거인 이유.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 7대1이 계속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이거 계속 된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낮아졌는데 아직도 7대1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7대1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중에 걔네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 아니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 돼버렸잖아 이미. 지금은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아니죠. 지금은. 아, 그리고 사실 양성자와 수소와 헬륨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까지 다 치면 지금도 7대1을 유지할 수도 있죠. 이미 원자, 핵이 된 상황이니까. 여튼 중요한 건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냐 이거야. 왜? 그냥 3대1이고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게 증거가 아니야. 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되던 시절에 얘네 원자, 핵이 만들어졌더라. 그때 만들어졌으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라고 예언을 한 거야, 예측을. 근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이 3대1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3대1인 거야. 뭐야? 이 사람이 3대1이라 그러는데 진짜 맞네? 야,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 다 맞지? 이렇게 된 거라고. 우주 배경 복사도 내가 연구해보니까 원자가 형성되던 시절에 갇혀있던 빛이 풀려났을 텐데 이거 지금도 우주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 짓고 지금 우주의 온도 3켈빈쯤 될 거거든? 얘 3켈빈에 딱 해당하는 파장 얼마 갖고 있을 거다라고 또 예측을 다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3대1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걸 내가 알면 내가 그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잖아? 이론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그게 맞았더라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발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3대1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안 맞았으면 그렇죠. 예측이 안 맞았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됐겠죠. 빅뱅 우주론. 이해됐어?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3대1이어서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3대1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였고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고 파장이나 이런 것까지 이 사람 거의 정확히 예측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 발견되고 보니까 진짜 뭐야?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사람 천진의 누구예요? 가모프라는 사람인데 예측을 했는데 진짜로 있었다. 그래서 인정이 된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우주 배경 복사는 전파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랬어. 그럼 우주의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인 거 있잖아. 이건 어떻게 알았어? 우주의 수소와 헬륨 개수 다 셌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보고 알아내는데?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우주선으로 쐈는데 안에 들어있던 그 공기를 웃기고 앉아있네. 아니거든요. 야, 우주를 연구하는 가장 이 대중적인 방법이 뭐야? 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우리 뭐 연구합니까? 망원경. 그건 가까이 있는 거 연구할 때나 쓰는 거죠. 별 연구할 때 우리 못 써요. 스펙트럼. 이거야말로 스펙트럼 연구로 알아낸 거야.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 분석하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크게 두 가지. 1.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2.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양.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거든. 이거 스펙트럼 분석해서 알아낸 거야.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자,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인 것과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내었다. OX. 다시 한번. 자,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와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내었다. OX. 근데 방금 우주배경 스펙트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X라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야.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로 있었다는 것. 근데 그 중에서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낸 게 맞아.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고. 우주 배경 복사는 그럼 어떻게 발견했냐? 거기까지는 잘 안 물어봐. 근데 중요한 건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게 아니다까지는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봐라. 이게 우주의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일 때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져서 질량비가 3대 1이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7대 1일 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막 양성자 수가 늘어나다가 5대 1이 되는 순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치자. 그럼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어 있을까? 2대1 아닐까요? 빠른데? 양성자 5개의 중성자 하나, 양성자 5개의 중성자 하나 있는 비율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면 수소 원자핵이 8개 남는 관계죠. 수소 원자핵 8개에 헬륨 원자핵 1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개수비론 8대 1이지만 질량비론 8대 4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비로 2대 1. 아, 만약에 양성자 중성자가 5대 1일 때 이게 만들어졌다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지금 2대 1이겠구나 까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바꿔주고 질량비를 물었을 때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거꾸로도 물어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을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본다고요.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려면 개수비로는 12대 1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3대 1이라는 게 질량비로 12대 4란 뜻이니까 헬륨 하나에 수소 12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개수로 따지면. 그럼 얘네가 개수비로 12대 1이 되려면 양성자 7에 중성자 하나 있는 비율이어야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이 거꾸로의 설명도 가능해야 된다고. 어떻게 물어보지 모른다고 서술형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 문제가 진짜 더 이상 할 자리가 없는데. 이제 밑으로 갈 거야. 자, 이 스펙트럼 문제가 이제 또 거지 같은데 우리가 스펙트럼을 3개 배우잖아요. 연속, 흡수, 방출.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지? 뭘 볼 때? 그냥 빛 자체. 에이. 자,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온의 물체라는 표현이 교과서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온의 물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고온의 광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고온의 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은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스펙트럼이 연속으로 나왔다는 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한다는 뜻이야. 왜 우리가 스펙트럼 이렇게 보면 연속 스펙트럼 이 색깔이 안 나오지만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무지개 색으로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이게 색깔이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시킨다고 쳤을 때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분리되어 나왔어. 이걸 사진으로 찍은 게 연속이잖아. A, B 어디가 빨간색이죠? A가 빨간. A가 빨강이요. B가 이제 보라 쪽인데, 빨간색이 그러면 파장이 긴 빛이냐 짧은 빛이냐? 빨간색이 긴 거예요. 빨간색. 빨강이 파장이 긴 거예요.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빨강이 이런 식이라면 보라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거든. 근데 쌤, 응? 연속이 고온의 물체 방출이잖아요. 근데 방출 스펙트럼도 고온의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된다는 건 물체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에너지가 낮은 빛부터 높은 빛까지 다 방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빛의 전부가 아니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만큼인 거고 여기까지가 가시광선인 거고, 사실 이 빨강의 바깥쪽에도 빛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이게 적오해선. 보라의 바깥쪽에도 빛 있어. 자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그리고 자외선의 바깥쪽에 또 있어요. X선, 감마선. 빛의 종류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도 우리 많이 쓰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3개만 놓고 본다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높은 빛인 거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얘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빛. 그 다음이 가시광선, 적외선이 에너지가 낮은 빛이거든.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물체는 파장이 이렇게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즉 에너지로 치면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빛을 다 방출할 수 있어. 근데 우리처럼 에너지가 온도가 낮은 물체, 자 인간, 내 몸에서 빛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나오죠. 여러분들 몸에서 빛 나와요. 뭐? 좀 저기- 빛나는 인간이었어요? 적외선. 야, 우리는 온도가 36.5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가시광선은 못 내. 근데 얘는 적외선은 온도가 되게 낮아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낮은 빛이란 말이야. 우리 몸에서 적외선 나와.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사람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 나오는 거 몰라? 그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로 변환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선 적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야간 투시경으로 빛 하나도 없어도 사람 찾을 수 있잖아. 적외선을 보는 거죠. 적외선은 온도가 낮아도 낼 수 있는 빛이거든. 그럼 봐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건 얘가 너무 에너지가 높은 뜨거운 물체라서 파장이 긴 빛부터 짧은 빛까지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빨간 노스 파남보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얘를 표현할 때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선생님, 고온의 기체랑 고온의 물체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온의 기체는 안에 몇 가지의 특정 원소만 들어있는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수소, 헬륨, 뭐 나트륨 이런 몇 개만 들어있어.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전자는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닌 거 알죠? 정해진 껍질에서만 도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 이게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누가 에너지 제일 높은 껍질이에요? 3번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껍질이에요. 그러면 3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가고 싶어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됨? 흡수 방출. 에너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해야 되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반대로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이제 흡수를 해야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근데 자, 이 방출을 할 때 잘 봐봐. 얘가 3번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내려갈 때 에너지 요만큼 방출할 수 있고, 2에서 1로 내려갈 때 요만큼 방출할 수 있고, 3에서 1로 내려갈 땐 이만큼 방출을 해요. 근데 내가 아니 나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한 요만큼만 방출하고 싶은데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알죠? 그럼 정해진 에너지만 딱 방출하는 거네요. 특정 원소만 들어있는 기체는요, 이렇게 높은 데에 있던 전자들이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빛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뚝뚝 끊어진 선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모든 빛을 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온의 물체가 모든 영역의 빛을 다 내는 거랑 고온의 기체가 빛을 내는 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기체는 안에 특정 원소 몇 개만 포함한 기체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네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방출할 수 있는 빛도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진 빛만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뚝뚝 끊어져서 나오지. 고온의 물체와 고온의 기체가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근데 이 고온의 기체라는 표현도 이제 일부 책에선 고온의 기체 대신 고온의 성운이라는 표현으로, 여기 밑에 보이잖아. 고온의 성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더 짜증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이제 그냥 고온의 기체라고 안 나오고 얘가 고온의 물체 혹은 고온의 광원 혹은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방출되면 이따구로 나온다니까요. 기체가 방출하는 빛.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연속 스펙트럼 같단 말이야. 고온의 광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죠. 고온의 광원 근처에 기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이놈이 흡수해가지고 지가 뜨거워져서 직접 낸 빛이니까 이건 고온의 기체라는 말을 길게 풀어 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펙트럼 3개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문장을 표현할지 몰라. 이 표현법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이게. 알겠니?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 봐라. 아까 전에 요 어디 갔어?
에라 지워버렸네. 그 원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때 방출한 빛을 찰칵 찍은 게 방출 스펙트럼이라면 거꾸로 올라갈 때 에너지 흡수해야 되잖아. 흡수한 부분을 찍은 게 흡수 스펙트럼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원래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이었어. 내가 연속 스펙트럼을 쐈어. 근데 이 연속 스펙트럼이 요 원자를 지나가면서 이 원자가 이 에너지 중에 지한테 필요한 거 일부를 흡수를 해서 자기 전자 올리는데 쓰고 왜 올리려고 그래? 에너지를 주면 흡수하게 돼 있어. 그럼 자동으로 올라. 근데 올라간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비두면 다시 방출하고 밑으로 내려가긴 해. 어쨌든 에너지를 주면 어쨌든 흡수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얘 올리는데 쓰고 우리한테 남은 빛만 오는 거야. 그럼 여기 흡수돼서 쓴 부분은 색깔이 안 나오겠죠. 시꺼멓게. 그게 흡수 스펙트럼인 거야.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전자가 낮은 데로 떨어질 때 방출한 빛을 찍으면 그게 방출 스펙트럼. 낮은 데 있던 전자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서 흡수하고 남은 빛을 찍은 게 흡수 스펙트럼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나 올라갈 때 흡수하는 빛이나 에너지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차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애의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찍으면 선 위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연구하든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건 똑같아. 단지 흡수냐 방출이냐 스펙트럼의 종류만 다를 뿐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 봐.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인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는 표현이 나와. 일단 흡수 스펙트럼은. 그리고 고온의 광원까지만 보면 연속인 것 같잖아. 실제로 여기까지는 연속 스펙트럼이 맞아. 근데 얘가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한번 지나가면 그 중에 일부만 흡수가 되면서 우리 눈에 안 오는 빛이 생기는 거지. 그게 흡수선인 거야. 흡수된 것만 보면 흡수된 부분만 안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 보이고. 그치. 나머지 흡수 안 된 부분만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게 흡수 스펙트럼인 거라. 차이를 이해하겠어? 그럼 방출은 고온의 기체일 때도 그냥 일반 연속은 물체일 때인 거죠? 이게 물체와 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별도 사실은 가능해요. 원래 별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별의 스펙트럼은 그래서 다 무슨 스펙트럼이야? 아니요. 연속 스펙트럼이면 별의 원소를 어떻게 확인해? 흡수예요. 우리가 연구하는 별의 스펙트럼은 99%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왜? 이 고온의 광원이 이게 별이에요. 원래 별에서 나올 땐 연속이에요, 이게. 근데 저온의 기체를 중간에 지나간다? 왜 지나가냐면 여러분 모든 별에는 다 대기가 있어요. 이 대기가 저온의 기체인 거야. 원래 여기서 나올 때는 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대기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저온은 별하고 비해서 온도가 낮다는 거지 진짜로 차갑다는 뜻은 아니야. 이 별보다 차가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원래 여기서 나올 땐 연속이다가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흡수되고 지구에 도착할 때는 내가 볼 때는 흡수된 부분 빼고 나머지만 보이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가 연구하는 별의 스펙트럼은 99%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고온의 별에서 방출한다고 표현하는 그 연속 스펙트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유는 원래 처음에 별에서 나올 땐 연속이 맞으니까. 근데 이게 지구에 도착할 땐 흡수가 되는 거죠. 왜? 중간에 대기를 지나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스펙트럼 3개의 정의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이 태양도 그럼 봐라. 태양빛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연속이 나와요, 원래. 근데 이거를 쫙 확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태양의 스펙트럼 안에도 흡수선이 있어요. 태양에 뭐 대기가 없겠니? 이거 확대해보면 실제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이걸 연속이라고 봐야 돼? 흡수라고 봐야 돼? 여기서는 흡수로 봤죠. 일부 학교에선 이걸 연속과 흡수에 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하는 걸 맞는 선지로 보는 학교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 학교의 학습지를 꼭 확인해야 돼. 태양빛을 무슨 스펙트럼으로 넣었는가. 알겠어? 그 다음 또 하나. 방출 스펙트럼에서 이거. 이 기체방정관은 모든 교과서에 실험이 다 실려 있는데 이 기체방정관이 뭐냐면 봐.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조그만한 형광등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딱 켜면 이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거든?
근데 이 형광등 안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수소기체를 넣어놨어. 수소기체를. 그러면 여기서 불 켜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보면 수소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장치. 안에 수소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체를 넣으면 돼요. 내가 이 기체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원하는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 불 켜면 얘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방출 스펙트럼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봤죠? 선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때 한번 배웠잖아? 방출 스펙트럼 뭐 할 때 봤었어? 중학교 때는? 그거 언제 봤냐? 잘 생각해봐라. 그 빛에서 아니 그 빛할 때는 불꽃 반응할 때 봤어. 내가 원소를 갖다가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막 나트륨 있으면 노란 불꽃 되고 뭐 구리 있으면 청록색 되고 이거 배웠잖아? 그 색깔 나오는 불꽃을 분광기로 봤을 때 방출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였거든. 왜냐? 그 불꽃도 고온의 기체야. 불 자체가 기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다가 나트륨을 넣으면 나트륨이 포함된 고온의 기체인 거야. 그 나트륨에서 방출되는 딱딱딱 이 선이 이렇게 찍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수소의 스펙트럼을 보고 싶은데 불꽃 반응으로 볼 수 있나? 안 돼. 왜? 모든 원소가 다 불꽃 반응을 하는 게 아니거든. 금속 원소만. 그것도 금속 원소 중에서 몇 개만 불꽃 반응이 돼요. 그럼 불꽃 반응 안 하는 애도 스펙트럼 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이 기체 방정관이라고. 기체 상태의 수소를 이 안에 싹 넣은 다음 불 켜면 나오는 그 빛. 그게 이제 불꽃 반응 같은 상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방전 그 뭐냐? 분광기로 보면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 백열전구의 스펙트럼. 2. 별의 스펙트럼. 3.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 3개를 보았다. 스펙트럼 그림 3개 넣어놓고 짝지으시오. 그러면 백열전구의 스펙트럼은 누구를 골라야 되냐? 연소.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 하면 방출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기체 방정관은 방출 스펙트럼 보는 도구구나. 이걸 알아둬야 된다. 응? 오케이. 그리고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스펙트럼으로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면 3번에 1번 일단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을 때 그 스펙트럼에 뭘 보고 아는 거냐? 선의 위치, 개수 뭐 이런 걸 보고 아는 거. 파장, 선의 위치, 개수, 파장 이런 걸 비교하면 종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스펙트럼 분석하면 원소의 또 뭐도 알 수 있다 그랬어 아까.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알아냈잖아. 양도 알 수 있어. 양도 얼마나 들어있냐. 근데 이걸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소의 질량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원소의 밀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양은 스펙트럼에 정확히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선폭, 굵기. 얼마나 굵게 나오냐 이걸로 알아내는 거라고. 이해했어?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 스펙트럼으로 일단. 그 다음 원소의 양도 알 수 있어. 근데 원소의 종류는 스펙트럼에 정확히 뭘 봐야 돼? 위치, 개수 혹은 파장. 아니면 원소의 양은 뭘 봐야 돼? 선폭. 알겠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소와 헬륨 3대 1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퍼센테이지로도 외워야 돼. 만약에 수소 몇 퍼, 헬륨 몇 퍼냐 그랬으면 74%, 24% 이거 외워야 돼요. 정확히 3대 1, 약 3대 1인 거죠. 그러니까 약 3대 1. 수소 헬륨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뭐 양성자, 중성자는 뭐가 뭐인 거고 핵은 뭐가 뭐인 거고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원자 있잖아요. 원자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원자 핵하고 전자 중에 누가 무거워? 당연히 원자예요. 원자 핵의 질량이 원자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알아요?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원자 전체 질량에 거의 영향을 못 끼치는 거? 그러면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 누가 무거워요? 이것도 양성자고. 양성자가. 그럼 쿼크하고 전자 중에? 당연히 쿼크. 전자가 가장 가벼운 거예요. 알겠어? 전자가 가장 가벼운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전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소리잖아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표현해. 있으나 마나란 얘기야.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한다. OX.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한다. OX. 이건 맞는 말이죠.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한다. OX. 이건 틀려요. 그럼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는데? 무슨 뜻? 그지요? 빈 공간, 빈 공간. 원자 핵 요만하고 전자 이만큼에서 돌아요. 실제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핵이 차지하는 게 맞지만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 차지해요. 그래서 원자는 질량의 대부분 중심에 집중돼 있다. 혹은 밀도가 원자 중심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니? 다음. 그러면 크기가 다르잖아. 아니 뭐라 그랬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걸 쌤이 문제로 못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한다 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율 겁나 많은 거 알죠? 양성자, 중성자, 초기의 개수비 1대1, 시간이 흐르면 7대1, 수소와 헬륨, 개수비로는 12대1, 질량비로는 3대1,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어느 학교에서 이게 복수정답 인정이 된 적이 있는데 요 그림을 줘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지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1이 되었다. 이렇게만 선지를 줬어요.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었다. 언제 선정되는지 안 봐요. 그걸 안 써줬어. 이 그림을 줘놓고선 그냥 선지를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그림만 놓고 보면 질량비가 3대1이 맞긴 해요. 그죠? 얘 12개, 얘 1개 생겼는데 이게 질량비로는 12대4니까. 근데 이게 왜 복수정답이 인정됐냐면 우주 전체에서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았잖아? 우주 전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비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한 개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그건 1대? 아니죠. 1대 4죠. 그죠? 그럼 이게 1대 4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 인정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수소와 헬륨 질량비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비를 묻는 것인지 문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B가 벌써 몇 종류냐? 양성자, 중성자 초기에 개수비 1대1, 나중에는 7대1, 수소 헬륨의 우주 전체에 개수비 12대1, 질량비 3대1, 얘네 하나의 질량비로 1대4. 이 B들을 다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서술형에 무슨 B를 쓰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 대 누구의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명확히 표현하여 쓰셔야 돼요. 개수비랑 질량비가 완전 달라요. 그죠? 어떤 경우는 개수비고 어떤 경우는 질량비잖아요. 개수비는 그러면은 7대1인 거죠? 그게 양성자, 중성자면 7대1,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면 12대1. 알겠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만약에 이랬을 때 수소와 헬륨 이퀄 3대1 이렇게만 쓰면 오답이에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까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게 질량비인지 개수비인지 어떻게 하냐고.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또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그림 아니겠니? 빅뱅이 빵 시작돼서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면서 쿼크와 전자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아직까지는 빛이 갇혀있죠. 그러다가 원자 핵 생기고 헬륨 원자 핵까지 여기가 3분째. 그리고 나서 이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가 지금 형성된 38만 년 지금 빛이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인 거잖아요. 이 그림이 시험에 100% 나온단 말이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였다. OX.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했어요. 한 번도 수축한 적이 없어요.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였다. OX. 이 그림 좀 봐라. 팽창 속도 일정한가. 처음에는 이렇게 팽창하다가 나중에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그림상에서 봐도 일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빵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팽창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계속 팽창을 하긴 했어. 근데 속도가 계속 똑같지는 않았다. 뭔 말인지 알겠어? 빨랐을 때도 있고 좀 느렸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팽창을 하긴 했다. 그럼 우주가 팽창을 계속 했으니까
우주의 온도는 빅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떨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가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뭔가가 수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 떨어졌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주론 2개가 등장을 하죠. 이거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선 빠져 있어요. 근데 아마 유신고 학습지는 있을 거야. 유신고는 학습지를 잘 안 받고 옛날 거 계속 그대로 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주론이 2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빅뱅 우주론. 예전에 빅뱅 우주론이 처음 나왔을 때 얘랑 싸우던 우주론이 하나 있었죠. 이게 정상 우주론인데 이 2개 정도를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일단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서 둘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주의 크기.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했냐? 이미 이 이전에 우주 팽창의 증거가 나왔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둘 다 팽창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우주의 질량.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이렇게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팽창을 해. 그러면 물질의 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얘가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서 빈 공간이 늘어나는 이런 느낌. 이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거든. 그럼 봐라. 지금 질량은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니? 질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을 해봐. 그지? 질량 똑같죠? 아니 여기도 점의 개수가 지금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얘가 팽창한다고 물질의 양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빅뱅 우주론에서는 팽창은 하지만 물질의 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어. 그럼 봐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도는 줄어들고 있죠. 그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근데 얘는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잖아요. 밀도는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근데 우주의 밀도는 크기는 커지는데 질량은 유지되니까 우주의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도 당연히 팽창 중이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빅뱅 우주론이고. 반면 정상 우주론은 천천히 써요. 더운데. 꺼줄게. 나도 넣어. 반면 정상 우주론은 그림으로 이제 내가 또 정상 우주론을 굳이 표현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물질이 이렇게 있었어. 얘가 팽창을 해. 그러면 얘네들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 사이를 채우는 다른 물질이 계속 생겨갖고 밀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한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꾸 없었던 게 생기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 안 되는 거야. 없던 게 계속 생겨서 우주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니까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 그래서 팽창은 하지만 밀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도 계속 일정하다고 봤어요. 이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 이름이 이제 가모 혹은 가모프,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와. 가모로 나오는 책도 있고 가모프로 나오는 책도 있는데 정상 우주론 주장한 사람이 호일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은 거잖아. 그게 왜야? 저 가모프라는 사람이 야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1 우주 배경 복사 예측을 했는데 진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증거가 확정돼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2개의 특징, 2개 우주론 비교한 것까지 배웠으면 외우시고 만약 비교까지는 안 나온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요 질량과 밀도와 온도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우주론에서 공통적으로 우주가 커진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왜냐면 이 이전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랬지.
누가 증명했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 그냥 그 망원경으로 어떤 사람이 보다가 별이 그 자리에 없고 더 커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No. 아 갈릴레이. 그건 너무 옛날이고요. 너무 옛날이고. 야, 갈릴레이 있던 시절은 천동설, 지동설 시절인데 너무 같다. 자, 힌트. 망원경 얘기 잘했어. 망원경 맞는 사람. 망원경 이름. 맞아. 예, 맞아. 그 유명한 우주망원경 이름 누구야? 뭔지 아는데. 알죠? 허블. 아 허블 망원경으로 이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 이름을 지은 건데 이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는 이미 빠진 지 옛날이지만 유신고에서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요.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 어떤 별은 가까이 있는 별, 저 별은 멀리 있는 별. 자, 이거 구분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하늘을 봤을 때 원근 구별을 못해요. 저놈이 가까운지 먼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허블이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지구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겠지. 자, 여기서 오는 별의 스펙트럼, 여기서 오는 별의 스펙트럼을 연구했더니 일단 별의 스펙트럼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파장이 길다. 빨이 파장이 길고 보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보라를 파랑 쪽이라고 봤어요. 파랑. 아이고. 파랑이 이제 파장이 짧은 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별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별빛을 봐요. 별이 나한테 별빛을 쏴. 비치니까 이제 이렇게 파동으로 오겠죠? 근데 별이 가만히 있냐? 사실은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별이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빛을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거지, 아저씨. 물론 움직이는 별도 있지만 근데 여튼 내가 저 끝에 용수철을 하나 고정시켜요. 그리고 이쪽 끝을 내가 잡아요. 용수철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벽까지. 자, 내가 용수철 흔들어요. 흔들면 파동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가겠죠? 자, 흔들어서 용수철 파동을 만드는 중에 파동이 지금 이쪽으로 진행 중이잖아. 내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파동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같이 뛰어. 그럼 이 파동이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져. 압축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파동을 내는 물체가 파동이 가는 방향으로 오면 얘가 압축이 되고 반대로 내가 이걸 흔들면서 뒤로 뛰어.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자, 별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죠. 왜냐면 우주가 팽창 중이니까. 얘가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빛을 쏘면요. 이게 흔들면서 뒤로 가면서 흔들어서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난다. 그래서 실제로 내 눈에 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 것처럼 보여서 들어와요. 즉, 이 별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면 별의 스펙트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 꼭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모든 별의 스펙트럼이 다 그렇더라는 거야. 뭐야? 이 별도 저 별도 요 별도 다 스펙트럼이 빨간 쪽으로 가는 것 같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빨간 쪽으로 스펙트럼이 가는 것 같아. 적색 편이 현상이라고 불러요. 모든 별에서 다 이 적색 편이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싶으면 지구과학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배웁니다. 정상 멈춰 있을 때의 스펙트럼과 편이 된 스펙트럼의 편이랑 계산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지원을 하시면. 여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걸 연구했더니 모든 별에서 스펙트럼이 다 빨간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왜일까? 별들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네? 아니, 별들이 왜 멀어지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가까이 있는 별은 적색 편이가 좀 작아요. 근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이게 적색 편이가 겁나 크게 나타나는 거야. 무슨 얘기겠어? 멀리 있는 별이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별들이 멀어지는데 가까운 별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별은 빠르게 멀어진대. 이게 뭔 소리야? 자, 예시를 어떻게 들어드릴 거냐면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응? 지도.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응?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부터 광주까지, 여기가 이제 일직선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광주까지 대략 300km 정도라고 치자. 뭐 더 되겠지만. 그 다음 이제 여기 제주도가 있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는 600km라고 치자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총 면적이 2배로 빵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부터 광주까지 이제 몇 킬로가 돼요? 600이 되죠. 그리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는 1200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2배로 똑같이 커졌는데 가까운 광주는 300km 멀어지고 멀리 있는 제주도는 600km 멀어졌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왜 가까운 별보다 먼 별이 더 빠르게 멀어지지? 별이 진짜로 움직여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야 이게. 허블이 이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허블이 발견한 우주 팽창의 증거. 이런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허블이 어떻게 우주가 팽창했는지를 알아냈냐,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허블은요, 멀리 있는 별이 혹은 은하도 좋아요.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 멀어지는데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야. 아니 왜? 다 똑같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 이유가 뭐야? 진짜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그래.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유신고에서는 적색편이라는 용어까지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허블이 어떻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냐,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별 내용은 없고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개 나왔고 다 됐죠? 그러면 측정 표준에서는 뭐 알아야 될 거 몇 개 없어요. 일단 미시세계, 거시세계, 여기 보면 미시세계는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거, 거시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원자 분자 정도는 당연히 미시거든. 자, 적혈구 미시야 거시야? 세포 미시야 거시야? 이거 미시예요 거시예요? 거시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으로 관찰한다는 게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인정. 얘네 현미경으로 보이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된? 분자 현미경으로 안 보여. 네, 그럼요. 그거 슈퍼컴퓨터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분자나 원자 정도 사이즈까지는 관측이 지금 전자현미경으로는 가능은 한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걔네들을 찍어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표면을 확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건 가능하나 원자 하나를 눈으로 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표현하는 건 다 원자 분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미시고 그 외에는 다 거시라고 봐요. 원자 분자 정도까지 가야 미시고 그 외에는 다 거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나 적혈구도 원자 분자 수준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죠? 우리가 현미경으로는 다 관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거시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시간하고 길이 측정할 때요, 옛날에는 시간을 태양이나 뭐 달, 해시계, 별시계, 물시계 알죠? 옛날엔 이런 시계 썼잖아요. 앙부일국 대표적인 해시계잖아. 그럼 얘네들의 변화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이용했어요. 시간을 재려면 어쨌든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야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았죠? 그럼 현재 가장 정확한 1초는 어떻게 재고 있어? 빛의 속도로. 조금만 더. 어디서 나온 빛? 이거 봐, 이거 봐. 세슘 원자에서, 이거 세슘 원자식이에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얘가 몇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우리가 정한 거죠, 지금은. 그럼 왜 하필이면 이 빛의 진동수를 이용했을까? 얘가 무슨 특징이 있길래? 완전 민감하고 오, 반대죠. 안 민감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나 압력,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이 진동수는 안 변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쉽게 변했으면 기준으로 쓸 수가 없죠. 오케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 1초를 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세슈먼자 시계를 이용한다 치고 길이는 어때요? 옛날에 길이를 잴 때는 뭐 신체 일부를 이용하거나 몇 척 아니면 몇 피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지구 둘레를 재서 이걸 몇 분의 1 해갖고 1m 합시다. 근데 이게 다 정확하지 않았어요. 현재 가장 정확한 1m는 어떻게 측정해요? 이게 빛의 속도를 이용하는데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자, 어디서? 진공에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빛이 몇 초 동안 왕복하는 거리 이걸 이용해 갖고 지금은 1m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빛의 속도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세슘 원자시계의 진동수를 쓰고 길이는 빛이 왕복한 거리를 쓴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여기 보면 뭐 GPS, 전자현미경, 우주망원경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도구는 싸그리 다 외워야 된다는 거. 토시 하나 안 빼고. 알겠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 다 외워야 돼. 기본량과 유도량 기억나요? 기본량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 7개죠. 뭐뭐 있었어 기본량? 길이, 시간, 질량, 온도, 물질량, 전류, 광도. 아, 좋아요. 7가지. 그래서 요 7가지 기본량 암기하시고 시간의 단위는 초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초를 기본 단위로 씁시다라고 정한 거죠. 누가? 얘네가. 이거 누구야? 국제 단위계. SI라고 하죠. 국제 단위계. 얘네가 정한 것이고 시간은 그래서 초. 밑에는 당연히 길이일 것이고 뭐 채우실 수 있죠. 질량은 킬로그램. 기본 단위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페어는 전류. 전압 아니에요. 전류. 온도는 켈빈.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죠? 대문자 K. 광도 칸델라. 이거 물질량 몰. 이거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되고 이게 밑에다 답지 있어요. 이게 기본 단위가 얘네들을 기본으로 씁시다 이지 얘네들을 가장 많이 씁시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온도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켈빈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켈빈을 써요? 일기예보 하는데 오늘 기온이 몇 켈빈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사실은 우리는 섭씨 온도를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본 단위와 사회적인 단위가 일치하진 않는다. 그 사회적으로 약속한 단위를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데 측정 표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장을 하면서 할 거예요. 두 개가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유도량은 이제 기본량 7개에서 이 단위들을 조합하여 쓰는 건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넓이의 단위 제곱미터가 나왔어. 그럼 이게 기본량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길이만 2번 곱한 거잖아요. 길이는 기본량이지만 이걸 2번 곱했으면 더 이상 기본량이 아닌 거야. 이제 유도량이 되는 거예요. 넓이도 맞자, 부피도 마찬가지고. 얘는 기본량 3번 곱한 거잖아요. 길이 3번. 안 그래? 그 다음 속력. 길이와 무슨 단위를 이용해서 지금 표현한 거야? 길이와? S가 저게 누구의 단위냐고요? 저 초잖아요. 그럼 시간. 길이와 시간 두 개를 조합해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유도량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러네. 이건 누구의 단위를 조합한 거냐? 질량과 길이와 시간을 조합한 거네. 이렇게 단위를 보고 이걸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압력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단위가 주어졌을 때 이게 무엇을 조합한 단위인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접두어 여기 나노부터 기가까지 있는데 이거는 유신고 학습지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 접두어 엄청 많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어디까지만 외우라고 할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암기하시고 여기는 없는데 숙제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이거 한번 볼래? 이게 배터리 용량을 나타낸 거죠. 4000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 뒤에 붙은 단위 저 읽어봐. 밀리암페어? 그럼 뒤에 밀리암페어 아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야?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밀리가 1000을 의미하니까 밀리암페어. 그럼 뒤에 아워는 뭐냐? 이게 지금 밀리암페어의 1시간을 곱한 거예요. 근데 밀리암페어 퍼 아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이거는
밀리암페어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뜻이고 여긴 지금 퍼가 없죠? 곱한 거죠? 밀리암페어의 1시간을 곱한 거고 그러니까 단위가 주어졌을 때 이 단위가 어떤 단위를 어떻게 조합한 것인가 정도를 알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